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 이 사건으로 남성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 때문만은 아닙니다. 김소영 측이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두려워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김소영은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김소영이 비슷한 방법으로 다른 남성들에게도 약물을 건네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2명과 상해 피해자 4명입니다. 검찰은 한 번이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반복됐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측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사실과 별개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했을 뿐 사람을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약물을 사용했을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은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숨진 피해자들이 마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김소영 측에서 제기한 성추행 관련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영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은 피고인 측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과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반복성, 그리고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검색 기록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소영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을 많이 복용했을 경우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김소영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약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반면 김소영 측은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단순히 죽이겠다는 말을 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 방법과 사용된 수단, 그리고 당시 상황과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계속했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사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구형한 이유도 범행 결과를 매우 중대하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는 2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방식의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김소영의 태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위험성까지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김소영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일부 주장과 혐의에 대해서도 다투면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소영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생활하면서 평범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은 크게 달랐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피해자들에게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올 기회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성추행 가해자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성추행 관련 주장과 약물을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돼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성추행 가해자로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고 해서 김소영에게 사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와 범행 과정, 그리고 피해 결과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확인된 사실과 양측의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2명이 숨진 중대한 사건인 만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